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네, 이제 네. 진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진짜 저희들 일주일밖에 이제 네, 남았죠.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네. 저희가 새로운 정부에 그쵸. 대한 이야기를 하게 이야기를 될 할수 것으로 있죠.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아직도 놀라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D-6일 대선 말말말 짚어볼까요? 네, 이제 어제 마지막 대선 전 이제 TV 토론 하던 도중에 이준석 후보가 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떠도는 여성 혐오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로 나선 정치인의 말이라고 이제 믿기 어려운 정도였는데요. 이 혐오를 전시하고 유권자들을 모욕했다. 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오늘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시면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은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이후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유보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제 성폭력 모의 표현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서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게 지도자의 자세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사퇴 요구에 이어서 또 모욕죄로 고발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국회에 윤리위 제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도 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추가 입장을 내고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게 왜 문제냐.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민원 게시판에 이 탈당 신청 게시글에 100여 개 넘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지난 24시간 동안 당원이 951명 늘었다라고 하면서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고통, 여성의 고통을 이용하고 전시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이버 레카다라면서 사퇴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준석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이준석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가장 위험한 정치인 중에 하나다.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정치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계속 경고를 날려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은 혐오와 능력주의, 특히 힘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강한 뭔가에 빠져 있고 강한 자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떤 유형의 인간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공적인 장에서 뭔가 해야 될 말 그리고 어떤 옮겨야 될 표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어제 그냥 동네에 어떤 그런 유튜브에 나온 게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는 대통령 대선 토론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말과 태도,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지 유권자들만이 보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의 유권자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들을 같이 시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이 윤석열이 자신을 추앙하는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었듯이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말하는 이
사이버 커뮤니티 팸코 같은 데 빠져서 그 세계 바깥으로 세계관을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종류의 정치인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에 뭔가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공적인 장에서 이준석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아서 배제 언어를 쓰고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런 약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배제와 혐오를 가하는 이런 정치인은 정치라는 공론장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데요. 트리님께서는 검증이 아니라 2차 가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요. 모든 이렇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예. 이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늘 똑같이 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 네. 이준석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만권 박사님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과거에도 했던 그 정치 왜 그래였었나요? 네, 네, 예. 거기서 이렇게 네. 특별 방송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또 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졌었거든요. 네, 이제 후보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말말말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사실을 두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국회에 와서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공세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국회에 안 들어갔다라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받아쳤고요. 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 공방도 치열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 국회에 와서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자 김 후보는 그것은 폭력이었다 이렇게 그 사과를 요구한 것 자체가 폭력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주목이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사면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재명 후보로부터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답을 좀 회피하는 듯 하면서 대통령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할 텐가 맞받아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자신이 계엄의 큰 피해자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제가 코너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이라고 네, 해서 네. 저희 역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김만권 박사님이 조목조목 1년 전에 이미 지적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면서요. 세 차례 TV 토론이 있었는데 뭐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이 있다면요? 뭐 인상 깊게 봤다라기보다는요. 저는 두 장면이 좀 특이했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정말 대선 토론의 장인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어제만 봐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개혁과 개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어느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두 명의 의원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은 아예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명은 그럼 김문수는 하지 않고 이준석은 나 뽑아주면 개헌할게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걸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검증할 게 뭐가 있어요? 정책 공약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개헌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대선 후보들이 내가 개헌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받고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무언가 우리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전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대선 토론에서 토론 같지 않고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잠깐이라도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였어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미래의 정치 개편 구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가능한,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권영국 후보가 아주 진보적인 의제를 지르면 이재명 후보가 그걸 약간 보수적 입장에서 다 받았죠. 보수적 입장에서 그것들을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받는 걸 보면서 그나마 그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비판도 하고 수긍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정치에 기대하는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개편돼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랜베리님께서 우리도 그 단어 여성 혐오 단어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 우리가 토론에서 그걸 강제로 들어야 하냐.
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좀 동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뭐 더 이상 뭐 할 것은 없어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후보였다. 아, 예, 명확하게 소위 말해 자기가 계엄을 어떤 방식으로건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은 대통령 탄핵 이후의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 그런 정당들은 후보를 배출할 자격이 없고 그것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주 해로운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과정이 지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증가하거나 표를 더 얻는다 그런다면 우리 사회에 이상 신호가 온 거다라는 것들. 그 경종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응징하는가가 우리의 자존심과 존엄과 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출국 금지된 한덕수, 최상목. 네,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거죠? 네, 앞서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 최상목 전 부총리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돼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이들의 기존 진술 내용과 달랐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 지난해 12월 3일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이 확인 검토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또 입장을 낸 게요. 김문수 후보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일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출국 금지 조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 법치의 적이다 이렇게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기대하는 일이 너무나 어리석은 시대에 들어갔다라는 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최상목 부총리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계엄 사태에서 전직 총리와 부총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했는지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죠. 이들이 정말 계엄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술한 것과 CCTV에 나온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히 아는 건 뭐냐? 한덕수와 최상목이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계엄을 수사하려는 입법을 방해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건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이 두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강요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강요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여기에 가담 사실이 밝혀지거나 동조 사실이 밝혀지면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권력의 핵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밝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상현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논란. 네,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월요일 밤에 국민의힘이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 계엄을 옹호하고 게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대표적 인물인데요. 이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또 부정선거 음모를
다음으로 오늘 부추기는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를 이제 국회 기자회견장에 부르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도 이 당시 현장을 찾아서 이 법원을 월담한 사람들이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위대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거의 선거 포기를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인천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서 인천 유세에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의원을 늦었지만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가장 저는 선거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윤상현 임명의 이 사례가 전 뭘 보여주냐? 어떻게 계엄 옹호자들 그리고 구구가 국힘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아주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찬성하고 심지어 서부지법 폭력도 부추기고 네. 극단주의 세력과 계속 손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자기가 부정선거 영화를 그러게요. 보러 가잖아요. 그게 지난주 예. 일이었군요. 예, 지난주 일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당제 국가라는 뜻은 뭐냐라고 하면 정권 수반 능력이 2개밖에 없는 국가라는 뜻인데 정당이 그중에 하나가 이런 내란 세력에게 점령이 되어 있다. 그런 상태다. 그리고 실제로 정당으로서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정계 개편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당의 어떤 정치의 개편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정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무너진다. 정당 정치는 무너지고 국가가 민주주의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세력과 단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민주적 정당 정치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검증 기자들 2년 만에 불기소. 네, 이제 와서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지난 5월 27일에 경향신문의 전현직 기자 4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7일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 이런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9월에 검찰이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서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또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당시에 이 보도가 대선 후보 검증의 차원이었다라는 이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 무리한 기소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죠.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이 보도가 명예훼손의 어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관련해서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와 또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와서 불기소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입막음용 수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패나 경제범죄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장동과 엮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사까지 하고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2년 몇 개월이나 끌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면서 괴롭힌 거죠. 네, 그렇게 괴롭히고 언론을 사실 통제하는 용어로 이제 썼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검찰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적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에 기여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응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정보인데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검사의 숫자는 0.0045%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18명인데요.
18명인데 이게 전체의 6%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3,200배 정도 과대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렇게 과대표되어 있는 검찰 권력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에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